자, 이제 그러면 회계 분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그쵸? 기초 통계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회계는 마치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즉,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결과를 알아. 근데 뭐예요? 그 원인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회계 분석하고 시험에 항상 나오는 게 상관 분석하고 차이를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상관 분석, 코릴레이션, 상관이 있다, 서로 관계가 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관계, 보통 0.6 이상이면 양의, 그쵸?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서로 이제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방향이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고, 그쵸? 이렇게 지금 말을 하죠. 같은 방향으로 가면 양, 그쵸?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쵸? 이런 식으로. 그 0일 때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독립변수 원인이 되는 거, 종속변수 결과, 이걸로 관계식을 만들 수 있다. 선형결합, 그렇죠? 리니어 컨비네이션, 그렇죠? 이렇게 연역은 선형대수로 공부하는 이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회귀 분석을 통해서 추정하는 추정선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상가 분석과 회귀 분석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눠진다고 하면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예요. 변수, 상관 분석은 그냥 변수와 변수 간에 서로가 강한 상관이냐, 약하냐, 같은 방향이냐, 다른 방향이냐, 독립적이냐, 이렇게 설명만 한다면, 그래서 시험이 항상 그렇게 나와요. 상관 분석은 이거 갖고 원인과 결과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거 갖고 그냥 그렇게 있네?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회귀 분석은요, 리그레이션이죠.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식을 추론합니다. 그리고 인과관계, 즉 인과가 뭐야?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회계 분석의 개념을 설명하기 때문에 단순 회계 분석을 하지만 실제로는 독립 변수가 하나인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래서 대부분 다중 회계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개념은 알아야 되니까 멀티플이라고 해요. 멀티플 리그레이션 애널리시스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하나의 종속 변수예요. 이게 중요한 게요. 회계 분석은 여기도 양적인 정량적인 독립 변수, 정량적인 변수여야 되고요. 어떤 게 있냐? 종속 변수도 연속 변수, 즉 정량적인 데이터여야 됩니다. 근데 만약 범주로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나중에 배우죠. 로지스틱 회계예요. 똑같이 원인과 결과인데 결과가 뭐냐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1 아니면 0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남자냐 여자냐 분류 문제. 그게 머신러닝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로지스틱 회계인데요. 이 결국 회계 분석의 종류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종속 변수에 있어서 둘 이상의 독립 변수, 즉 원인이 2개 이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멀티플이죠. 회계식을 추정하는 방식이 바로 다중회계 분석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스크림 판매. 우리가 기온이 높으면 여름에 아이스크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만 봐요. 단순 회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종속 변수가 세일즈 아이스크림이야. Y 세일즈 아이스크림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온이 어떤 여름이 아니어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편의점 가면 묶음 판매해가지고 항상 사시사철 먹을 수 있죠. 아이스크림 땡길 때도 있고 저도 가끔. 그러면 1.3억 정도는 팔려. 근데 이건 이제 컨스턴트, 즉 인터셉트라고 이제 우리는 표현을 해요. 아래서는 상수값이죠. 그렇죠? 일정한 값, 그냥 그렇죠? 고정된 값. 그런 다음에 뭐예요? 보니까 이게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개수죠. 그런 걸 0.15억. 그게 뭐냐면 보니까 1도가 올라갈 때마다 템퍼가죠. 1도가 올라갈 때마다 기온이 이만큼이 증가되더라. 아이스크림이. 이게 요인이 하나죠. 엑스템퍼, 즉 기온. 요인이 하나니까 이건 단순 회계 분석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추정식으로 만드는 거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불쾌지수 알잖아요. 그렇죠? 막 덥고 습고 막 그러면은 막 짜증나고 또 아이스크림 더 땡기고 그렇죠?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이제 보니까 결과에 우리가 이런 걸 계속 연구하잖아요. 회사에서는요. 아이스크림 판매를 딱 보니까 템퍼, 즉 기온만이 아니라 휴미디, 습도가 많으면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또 많이 먹고 그렇죠? 아이스크림 땡기고 이런 거예요. 이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가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냐면 많지는 않지만 템퍼만큼은 0.05 정도 업 정도의 영향을 한 단위 습도가 올라갈 때마다 했다. 그러면 이걸 다 더하는 거죠. 기본 상수까지. 그래서 이걸 만약 x 템퍼를 x1, 이걸 x2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독립변수가 두 개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 다중회귀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회귀 분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그냥 말 그대로 리그레션 애널리시스죠. 뭐냐면 우리가 변수가 있어요. 즉 어떤 두 개의 변수예요. 하나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줘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는 독립변수, 하나는 종속변수. 그러면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는 원인이에요. 원인이 되는 x가 있는데 그게 마지막 y, 그렇죠? 종속 결과의 영향을 크기를 측정하는 게 바로 단순 회귀 분석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몸무게 정보만으로 몸무게가 크면 몸무게가 뭐 좀 뚱하시면 신장도 클 거다 이렇게 가정하고 이제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보니까 그런 관계가 보통 있죠. 아기가 뭐 130 초등학생 1학년이 보통 일반적으로 성인들보다 좀 그렇죠 몸무게도 덜 나가고 키도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평수가 10평 늘어날 때마다 그렇죠 평이 변수가 되겠네요.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될 집값 그런 예측 프로그램 프레딕션이라고 하죠.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고 연구개발비가 증가될 때 주가가 상승하느냐 그렇죠 하나씩만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연구개발비가 하나의 독립변수인 거죠. 그리고 두 가지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의 근로자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증가하는 인건비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온도에 따른 어느 기업의 아이스크림 판매량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종속변수가 y면 그쵸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베타 제로가 우리 아까 말한 상수 인터셉트 값이고 이게 회귀 개수라고 하죠. 각각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영향을 주는 거. 그리고 이건 독립변수가 될 거고 엡실론 엡실론은 뭐예요? 에러값 차이 평균에서 떨어지는 어느 정도의 거리 3전도로 찍히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 회귀의 개념은 실제 우리가 관측한 값이 있어요. 그걸 옵저베이션 i에서 했다. 그래서 yi라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추정한 걸 해시라고 해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결과값이라고 하면요. y에서가 꼭 모자 씌운 것 같잖아요. hat. 그러니까 뭐 우리가 추정치예요. 이걸 추정치.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베타 제로도 그렇고 다 우리가 추정한 값이 나온 거니까 추정선을 그어서 선형으로 베타 1의 그 hat 그리고 xi의 차이를 보면 실제 관측한 결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정하는 추정식의 결과하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귀신이네. 뭐예요? 내가 추정한 게 실제 값이 딱 떨어지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에요. 오차 하나 없이. 그렇죠? 우리가 만약 로또를 샀다. 그러면 내가 로또 번호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다 맞았을 때. 그렇죠?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확률이 그때 몇만 600만 분의 1인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레지듀얼이라고 합니다. 잔차. 실제 값과 예측치. 우리는 뭐예요? 이 레지듀얼을 줄이는 게 중요하죠. 이 차이를. 그래서 이걸 i라고 합니다. 그렇죠? 잔차. 어쩌면 에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찰값에 대한 잔차는 우리가 실제 관측치 yi에서 관측치에서 뭐예요? yi의 hat을 빼준 거죠. 추정치를 빼준 게 잔차죠. 관찰값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가 보면요. 자, 봐봐요. 이거 잔차의 합은 그래서 제곱을 해주는 거 두 가지예요. 제곱이거나 아니면 절대값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곱을 한다. 자, 봐요. 이 평균치잖아요. 평균값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건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2구, 이게 마이너스 2구,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떨어진 정도를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돼요? 잔차의 합은 다 0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관찰값에 떨어진 정도는 언제나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평균이 있잖아요. 우리가 관측치의 평균과 우리가 추정치의 평균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에러의 평균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0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 그 아까 제곱한다는 게 최소 작습법을 씁니다. 즉, 이 각각의 잔차들을 제곱을 해서 최소값이 되는 그 추세선을 우리가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Sum of Squared Error 이건 꼭 외워놓으세요. SSE라고 합니다. 줄여서 이겁니다. 즉 SSE는 각각의 잔차의 제곱을 합한 거죠. 각각을. 원래 이게 잔차의 합을 다 더하면 뭐 한다고요? 0.
근데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관측치에서 내가 추정치를 빼준 거를 제곱한 걸 다 더한 거죠. 그걸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결국 이 그림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 평균에서부터 우리가 y 값이라고 하면 떨어지죠. 평균 이게 요것보다. 요거는 추정치가 이게 추세선이에요. 우리가 최소가 되는 추세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요거하고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있고 요거는 플러스고 더 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레지듀얼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건 이 잔차의 제곱합이 최소, 즉 에러 값이 최소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즉 이 추세선하고 실제 값하고 일치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걸 예측 성능이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단순 해결을 깊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 개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y-바라고 합니다. y-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평균이죠. 그러니까 y 관측치로부터 우리가 어떤 n개, 여러 개가 선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의 값의 평균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산술 평균 공식이죠, 이게. 그냥 y-바가 전체 평균. 이게 전체 평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부터 n까지. n개가 10개가 있으면 10개의 관측치 중에 10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게 y의 y-바라고요. 그러면 sum of squared total은 뭐냐면 y 변수가 평균 대비 얼마나 변동하는 총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다 차이만큼을 어떻게 해요? 제곱한 합이죠. 제곱합. 즉 관측치에서 결국 평균, 우리 평균값 전체에서 계산을 해줬잖아요. 요걸 뺀 거예요. 각각의 관측치에서. 그걸 sum of squared total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sum of squared regression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추세선을 그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거랑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 그게 뭐냐면 우리 추정한 값과 실제 값하고 차이를 제곱한 거 그걸 다 더한 걸 SSR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겁니다. 전체 총 변동이 일어나는 그 값은 SST는 총 변동은 SSR과 SST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관측치에서 전체니까 전체 평균한 값을 제곱해 합은 뭐냐면 요거예요. 우리가 추정치하고 실제값 이게 추정에서 실제 그쵸? 이걸 빼준 거 차 그쵸? 요거의 제곱의 합 더하기 또 뭐예요? 이게 우리가 관측치죠. 관측치하고 그 다음에 이게 추정치죠. 이거를 빼준 거의 제곱이죠. 그럼 잘 보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회계식 정확도를 잠깐 보면 아까 말한 밀도잖아요. 밀도하면서 요가 이렇게 되면 오차가 밀도가 촘촘하니까 평균차 추세선에 가깝잖아요. 모든 우리가 삼천도가 그러니까 오차가 적을 수밖에 없고 회계식의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분산이 커면 떨어져 있는 또 여기까지 있다 보면 이상 아웃라이어죠. 우리는 근데 뭐예요? 또 평균은 또 가뜩이나 아웃라이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러면 오차가 클 수밖에 없죠. 정확도가 낮아집니다. 오차가 커지면 당연히 틀린 확률이 높아지니까 정확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요 공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뭐냐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보면은 이게 우리가 전체 n을 갖고 평균을 내는 이 그래프를 많이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잘 이해를 잘 못하세요. 저도 그랬고. 자, 뭐냐면 요거는 우리가 전체 10개면 10개를 n으로 산술 평균해서 나눠준 평균값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추세선을 딱 가갖고 우리가 추세선을 예측치를 만들었잖아요. 추정 회계식을 y-햇을. 그쵸? 그래서 y-햇 하고 그쵸? 우리가 추정한 값과 뭐예요? 실제 관측치하고 차이는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선으로 설명이 되는 편차예요. 이해되십니까?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평균 값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편차인데 그거는 우리가 회계식으로 설명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설명이 안 돼요. 그쵸? 회계선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죠. 뭐예요? 여기 좀 지워서 볼까요? 뭐예요? yi에서 그쵸? 마이너스 yi의 바 뺀 것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요거 전체를 다 더한 게 총 변동 그쵸? SST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잘 생각합니다. R 제곱으로 결정계수라고 이렇게 하는데 결정계수는 뭐냐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나와요. 이거예요. SSR에서 SST를 나눈 겁니다. 즉
여기 보세요. 총 제곱합은 회기식으로 설명되는 제곱합 SSR과 회기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제곱합 SSE로 더한 것이 총 변동이죠. 근데 여기 공식 보면 설명할 수 이것만 잘 기억하세요. R 제곱이 어떻게 나타내냐? SSR에서 SST를 나눈 총 변동에서 뭐냐면 총 변동에서 설명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되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결정계수가 높아지겠죠. 이게 높아질 수밖에 없죠. 우리 분자, 자, 총 변동은 제곱합은 저 딱 고정돼 있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분자가 높아지면 전체 값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야? 설명력이, 그래서 제 결정계수가 R제곱 값이 높게 나오면 설명력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은 요 카카오 나눈 거예요. 요거를. 근데 여기 1이잖아요. SST로 나누면. 이렇게 하고 우리 계산이죠. 1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R제곱은 SSR에서 SST를 나눈 거고. 그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결국 그러면은 제곱합이니까 우리가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상관계수고요. 그건 음으로 갈 수도 있고 1에 가까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나오는 건 뭐야? 제곱을 한 거니까 그것을 나눈 거니까 0에서 1까지 결정계수. 결국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통계 검증하면 0.94 이러면요. R제곱이 0.94라면 94%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이 모델이. 그러니까 굉장히 결정계수를 꼭 봅니다. 우리가 P밸류가 0.05. 그러니까 옛날에 저는 그냥 외웠어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복잡한 거를 그런갑다. 통계 시간을 졸면서 석사 때 그랬어요. 한심하죠.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너무 깊게 들어가면 공식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큰 개념만 우리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겁니다. F 통계량은 자 여기서 좀 회귀분석의 중에 n-2로 나눠준다는 거 그것만 이제 좀 기억하시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MSR에서 MSE 이건 어디서 많이 봤죠. 분산분석이랑 똑같죠. 왜 F 통계량이 그거니까 말 그대로 그렇게 했더니 자 요렇게 이게 기각형이죠. F 통계량은 이렇게 생겼다고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쵸? 꼬리가 긴 모양이었어요. 이게 기각형인데 우리가 유의수준 알파를 기준으로 해요. 근데 이게 값이 여기에 떨려 있어. 그러면 이게 면적이잖아요. 요거 F 통계량은 뭐예요? 기각력이 있으니까 H0, 즉 영가설을 기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회기식이 유용하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여기에 있어 버리면 기각력 안에 있죠. 원래 H0인 값이 있죠. 기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회기식이 유용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회기식 모형에서 각종 주요 통계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만약 숫자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해석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거죠. 회기식 모형에서 설명된 거.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잔차. 그렇죠? 전체가 SST예요.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우리가 총 변동을 나타내는 내용인데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거죠. R 제곱은 뭐예요? 이거죠. SST에서 SSR 설명력이 높으면 이게 결정계수가 높다 이거잖아요. 자 이건 자유도가 1이고요 n-1입니다. 두 개 어차피 더하면 n-1 자유도는 degree of freedom은 동이네요. 자 그래서 제곱합에서 자유도 나누면 평균제곱 MSR 이건 MSE가 되겠죠. n-1를 그치 2라고 요것만 유의하라고 했어요. F 통계량은 여기에서 요거 나눠준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수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습 simple regression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다중 회귀 분석에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실습입니다. 단순 회귀 분석 두 번째 실습 진행해 볼게요. 자 열어주시고요. 저 이번에는요. 똑같이 임포트를 안 하고 원래 아래에서 내장되어 있는 cars라는 그죠? 그 파일을 우리가 내장되어 있는 파일을 활용해서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단순 설명회기인데 처음에 뭐예요? 이 관측치를 먼저 보기 위해서 삼전도를 먼저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cars 그 헤드값 하면 우리 딱 6개 나오잖아요. 보니까 스피드하고 디스턴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디스턴스는 이제 제동거리를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R 파일, 그렇죠? R 코드가 그대로 시험에 나와요. ADSP 같은 경우는. 그래서 플랫을 한번 그려보게요. 플랫하고 내장되어 있는 플랫 함수를 그리면 그림 그려달라는 명령이잖아요. 3전도를 그려줄 건데요. Y값은 제동거리죠. 스피드에 따른 제동거리가 어떻게 되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즉, Y값은 distance. 그쵸? DIST고요. 그 다음에 독립변수 하나네요. 스피드. 그쵸? 단순 선형 회계니까요. 데이터는 cars. 그래서 3점도를 통해서 제가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임포트해서 여러분의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 순서대로 쭉 지켜주시면 고맙겠어요. 3점도를 통해서 먼저 선형 관계를 확인하시고 자료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니까 전체 다 보면 너무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헤드 값을 하면 6개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속성도 2개 있구나. 스피드하고 디스턴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점도를 통해서 선형 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림을 그리니까 지금 오른쪽에 플랫이 뜨는 걸 보이시죠? 약간 선형처럼 스피드에 따라 디스턴스 제동거리가 증가되는 걸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완벽한 선형은 아니죠. 자, 똑같이 이제는 회귀 모델을 구해 볼게요. 회귀선, 추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LM 함수, 리니어 모델을 쓰고요. 이제 똑같이 distance, dist가 y, 정수 변수고 물결 표시하고 스피드, 데이터는 cars. 데이터라고 안 쓰고 그냥 cars 해도 되죠. 이거를 이제 모델에다가 아예 변수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델은 12개의 리스트 목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딱 하니까 자, 콜 하고 나오죠? 리니어 모델을 만들어줘. 선형 모델을. 포뮬러는 y는 distance, x값, 즉 독립변수는 speed, 데이터는 cars야. 그리고 인터셉트 기억나시죠? 상수죠. 마이너스 17.579가 나온 거고요. 스피드는 3.932. 이게 뭐예요? 회귀계수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3.932 스피드 이해되시죠? 곱하기 스피드 플러스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상수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마이너스 17.579 이렇게 돼. 그게 y 값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드리면 y는 3.932 스피드 마이너스 17.579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AB 라인 보겠습니다. AB 라인은 보니까 AB 라인은요, 이제 회귀선 3전도 안에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모델 해가지고 결과값은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 우리가 3전도가 지금 그려졌잖아요. 여기서 회귀선을 딱 그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B 라인 하고요. 모델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여기 만든 모델 값을 여기다 집어넣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띡 하니까 그렇죠? 회귀식, 추정식이 그려지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B값만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델인데 자, 여기 보시면 coefficient 여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모델의 첫 번째 값 그게 뭐예요? 인터셉트 값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7.57909 그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보이시죠?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스피드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회귀 계수가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이게 첫 번째 코이시프트의 모델이 첫 번째 값이 결국 B라는 즉 상수값이고 이게 지금 뭐냐면 W는 회귀 계수죠. WX 플러스 B 이거예요. 자, 이거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식에다가 그런 다음에 주행 속도를 내가 이제 임의로 집어넣어 봐요. 그쵸? 결국은 우리 여기에다가 주행 속도 여기에 30을 곱해준 거나 같은 거죠. 30을 집어넣어요. 결국 그리고 W 곱하기 스피드 플러스 B 지금 여기 공식 만들어준 거예요. AX 플러스 B처럼 자, 그걸 디스턴스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제동거리를 딱 보니까 스피드가 100.3932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주행 속도를 좀 올려볼까요? 35를 집어넣어 볼게요. 동일하게 그러면 제동거리가 120.0552 이렇게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또 40을 넣어볼게요. 그렇죠? 139.7173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뭐냐면 궁금한 거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요 보시면 이게 우리가 예측치 결국은 y hat 기억나시죠? 이런 시간에 공부하세요. y hat이에요. 근데 실제는 각각은 여기 보이시면 관측치는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이 퍼져 있는 이 관측치와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추정한 그거의 차이가 뭐예요? 레지듀얼, 잔차라고 그러죠. 그게 오차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가지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각각 나는지.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단순 성형 회계로 뭐 할 거냐면 예상 제동거리, 실제 제동거리 오차를 구해볼게요. 자, 우리 이론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예상한 거랑 실제랑 맞는 게 최고죠. 그쵸? 내가 딱 1억 투자해서 10억 벌 거야. 그리고 투자를 했어. 진짜 그게 딱 되면 최고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지 않죠. 항상 오차가 작용하잖아요. 자,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이 카즈라는 안에 있는 내장된 우리 파일을 이용해서 헤드 값 카즈로 6개가 출력되죠. 스피드라는 속성과 디스턴스 제동거리예요. 그 중에서 자, 앞에 이게 뭐예요? 카즈에서 꺽쇠가 있고 즉 대가로가 있고 앞에는 비어 있으면 행은 전부 다 지금 6개만 나와 있지만 전부 다 쓰고 컴마하고 1. 자, 1을 첫 번째는 스피드가 되죠. 여기. 그죠? 그래서 스피드의 원소만을 뽑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은 지금 보면 4, 4, 7, 7, 8, 9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쭉 벡터 형태로 쭉 나와요. 지금 전체. 그래서 이게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첫 번째 4고 22번째가 14개고 43이 20이에요. 그러니까 4, 5, 6, 7, 8, 9, 10, 50개가 있는 거네요. 전체가 50개의 원소가 지금 있는 겁니다. 스피드의 원소가. 자, 이제는 요거를 스피드라고 주행 속도라는 데다가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동일한 작업을 하냐? 이 W 곱하기 스피드 더하기 B 이게 뭐예요? AX 플러스 B처럼 앞에 W는 우리가 회계 개수고 B는 상수 요거를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프레드 예상 제동거리를 딱 했더니 어때요? 스피드 아까 50개의 원소에 대해서 지금 프레드는 어떤 공식이 스피드에다가 W 곱하고 더하기 B 상수값을 더하기 좀 들어가서 출력이 되는 거죠. 계산식이 나온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그게 이제 벡터 형식으로 쭉 배열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표로 정리돼야지 우리가 구분이 확 되잖아요. 실제로 내가 예상했던 거 프레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실제 값 거기에서 뭐예요? 빼면 오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첫 번째는 프레드, 그쵸? 내가 prediction, 즉 예측한 값 해주고요. 두 번째는 원래 있던, 그쵸? 스피드의 원래 값, 실제 값, 카즈에다가 이제 컴마하고 두 번째 열만 쭉 뽑아줘. 즉 스피드의 원소값, 그쵸? 스피드 값 뽑아달라는 거죠.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스피드에 대해서 이게 두 번째가 디스턴스죠. 스피드에 대해서 여기 2가 뭐냐면 요 디스턴스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스피드에 대해서 디스턴스가 24, 22, 16, 10 이게 원래 실제 값이잖아요. 근데 내가 예측한 값은 여기다 지금 공식을 더해가지고 W 곱하기 스피드 더하기 B가 프레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레드 그 다음에 이건 실제 값. 그럼 여기에서 프레드에서 카즈의 이 열만 쭉 그 디스턴스 제동거리 실제 값만 빼준 게 결국 오차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쳐줍니다. 그러면 오 나오죠? 짜자자장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프레드 카즈 2 프레드 카즈 2 이게 기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게 너무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제 compare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 싶어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이거를 compare로 집어넣고 이름을 그 컬럼의 네임, 콜 네임즈를 여기 컴페어로 비교표라는 이름으로 집어넣고 여기에 C를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자열 스트링이 들어가니까 콤마 그쵸? 다운표를 해줘서 예상 실제 오차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기니까 6개만 나오게 헤드값 넣고 컴페어를 딱 하면 변수를 하면 예상 실제 오차 값이 쫙 아름답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정리가 된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단순 회귀 분석 두 번째 실습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 회귀 분석만 하는 것 같고 분산하고 그렇게 좀 적어 보였는데 실습까지 하다 보면은 양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중회귀 분석 이제 여기가부터 진국이에요. 자, 다중회귀 분석의 실무에서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독립변수가 여러 개니까. 그러니까 둘 이상의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 분석입니다. 즉 우리가 종수변수, 결과변수를 y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값이죠. 근데 독립변수, 근데 그 또 뭐예요? 요인이 뭐지? 우리 또 그것도 알고 싶어요. 아주 많이 이제 경영학 쪽에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기업이 있어요. L그룹, 우리 애는 S그룹.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저기에 성공 요인이 뭘까? 그러면 거기에 지금 매출액이나 어떠한 뭐 직원 수나 여러 분 회사도 그렇고요. 이런 걸 딱 보시면 그러면 저렇게 되려면 내가 만약 사업가라면 뭐 그걸 하는 게 이제 보통 경영대학원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 항상 석세스 팩터, 즉 어떻게 성공 요인이 뭔지. 그렇죠? 그래서 독립변수 x1, x2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둘 이상이니까 일단 우리 두 개만 보다 이거죠. 그러면 최소 자승법을 이용해서 추정하는 회계식이 있으면 y는 그거 똑같죠. 상수 컨스턴트 그렇죠 하는 그렇죠. 우리가 엑셀이 아니라 우리 R에서는 뭘로 해요? 인터셉트라고 나올 겁니다. 결과물로는 그 상수값 컨스턴트한 값이에요. 그리고 이건 회계 개수 이 용어는 조금 기억해 놓으세요. 뭐 따로 나오진 않겠지만 그 다음에 이게 독립변수죠. 두 개니까 이렇게 나오고 각각 개수를 회계 개수를 갖고 있을 거예요. 결국 뭐냐면 x1 이 독립 요인 변수가 되는 이 요인 하나가 변할 때마다 한 단위 변할 때 얼마큼 변하는지 그 크기죠. 영향력의 크기 그게 개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엡실론 에러 값이죠 결국.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체 우리가 회계 나타내는 거 또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회계식으로 head, y, head. 그쵸? 결국 이게 각각의 관측값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는 독립변수가 두 개고, y 값이 결과니까, 결국 3차원으로 나타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딱 봐도 우리가 뭐예요? 공학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구나. 통계학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구나. 딱 이렇게 보이시죠? 2차원이 아니라 이제 3차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최소 자습법의 다중회계식을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레지듀얼 즉 잔차입니다. 즉 실제 우리가 관측된 값이 yi고요. 추정된 게 yi의 햇이에요. 그러면 베타 요것도 다 추정치잖아요. 회의 개수도 요거하고 차이가 우리가 2i 그죠? 엡실론의 i라고 했어요. 그러면 각 관찰값에 대한 잔차는 어떻게 해요? 실제 yi 그래서 마이너스 y 햇이죠. 그렇죠? 실제치에서 관측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치를 뺀 거죠. 자, 그러면 n개의 변수쌍에서 다시 말하지만 해당 잔차의 합은 뭐라고 언제나 0. 이게 제가 통계학을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다른 학교에서. 그러면 항상 시험에 내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최소 정수를 쓴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yi의 평균과 즉 관측치의 평균과 우리가 추정치 평균이 언제나 같기 때문에 그거를 뭐 빼면 그냥 단순하게 빼버리면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소 자산법을 쓴다. 동일한 것이 계속 나옵니다. 레지드의 제곱의 합이 우리는 최소, 즉 우리가 오차가 최소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하고 가깝게 만드는 모델이 좋은 모델이죠. 우리의 예측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정확도가. Sum of Squared Error, SSE라고 했던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y 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똑같죠? 여기 익숙하죠? 넘어갈게요. 평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Sum of Squared Total은 이렇게 나타낸다. y 변수가 평균 대비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를 나타낸다. Sum of Squared Regulation도 동일하죠? y에 해서 y의 평균, y 바를 뺀 것을 제곱한 거의 합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똑같이 동일합니다. R제곱도 동일하죠? 그래서 결국 총 제곱은 회계식으로 설명되는 제곱합에다가 회계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제곱합을 더해가지고 나타낸다. 지금 동일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R 제곱은 이거죠. 설명대수, 전체 총 변동의 설명될 수 있는 부분. 자, 그래서 그 결정예수 R 제곱은 0에서 1까지의 값을 갖는다. 이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립변수 개수가 K개일 때 다음과 같이 계산의 F 통계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가 n-k-1이다.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시험을 볼 때는 외웠었는데요.
여러분은 요거만 알면 돼요. 그쵸? 전체 큰 개념만. 숫자가 나오면 그 표에서 우리 해놨던 것처럼 이렇게 나눠주고, 어떻게 해요? 다시 F통계량 구할 때 또 나눠주고, 이렇게 집단 간에서 집단 내로, 그쵸? 나눠주면 F통계량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전체, 다시 말해서 회계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거, 설명되지 않은 거. 그 전체가 합계, sum of square total이에요. 그쵸? 요게 높아야 되죠. R제곱이 높아지려면, 다시 말해서 자유도만 좀 틀려지는데, 이거는 계산이 나오고, 중요한 건 요게 주어지면 n-1이다. 그쵸? 어찌됐든 다 넣으면.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제곱합의 자유도를 나눈 게 평균 제곱이고, MSR이고, 요렇게 나눈 게 MSE고, 그쵸? mean squared error고, 요거를 나눠준 게 뭐예요? 설명되는 거하고 잔차 나눠준 게 뭐예요? F통계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통계량도 잘 보시면 mean error squared regression이잖아요. 즉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높으면 높고 에러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F통계량은 높아지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 실습 멀티 리그레션 여기 좀 설명할 게 많을 거예요. 실습하면서 꼭. 그리고 결과값 시험 문제 나오는 게요. 분석부터 이제 결과값 해석이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도. 그래서 실제로 저도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이게 객관식인데 이제 그림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지 제가 확인해 봐가지고 그냥 말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프나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게 나와요. 코드도 나와요. 코드인데 다 코드 일일이 하나하나 하는 거는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그쵸? 우리 데이터 프라임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실제로는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는 코드는 솔직히 서머리 뭐 이런 거 정도만 나오지 대부분은 어떤 게 나오냐? 이제 결과값, 그쵸? 해석하는 거 그리고 R 코드가 이렇게 나와서 결과할 때 요건 뭐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 코드를 입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단계를 물어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니까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꼭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우리 실습으로 마지막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다중회계 분석 Multiple Regression에 대해서 우리 예제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처음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열기 누르시고요. 알수도 하셨으면 쭉 보시고 그 중에 여러분 저희가 주어진 R 베이직 파일에서요. 소스 파일 가셔서 우리 Multiple Regression R 요거 클릭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중회계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우리가 패키지를 하나 설치해야 돼요. 카라는 패키지를 할 건데요. 그게 여러분 저도 옛날에 이것 때문에 많이 실수를 했는데 install.packages 한 다음에 반드시 어떤 우리가 패키지를 다운 받아야 되잖아요. 클랜에 가서 R클랜 가서 그럴 때는 쌍따옴표 잊지 마세요. 처음에 할 때는. 그리고 지금 R세션을 지금 다시 리스타트 하고 있네요. 자, 패키지가 쭉 클랜 가서 다운 받은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require나 그쵸? 우리 배웠던 것처럼 여기 가서 require나 아니면 library 가서 car를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가 일단 패키지를 설치한 겁니다. 자, 이 car 안에 prestige라는 유명한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이 이제 속성 정보랑 아무것도 있는데 여러분 이 파일이 딱 다운받고 나서 우리가 내부 데이터가 아닌 이상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꼭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헤드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데이터 중에 6개만, 행 6개만 추출해서 보겠다. 그리고 속성 정보를 봐야 되니까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헤드 하시고요. 이게 대문자 P입니다. P, 프레스티지. 쳐보시면 여기 나와요. 자, 그러면 보시면 속성 정보가 여러분 보다 6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직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센서스, 제 에듀케이션부터 센서스까지는 숫자 정보로 돼 있고 타입이란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프로프, 그쵸? 뭐 교수인가 봐요. 프로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str이라고 하는 우리 자료 구조를 읽어주는 그 함수를 써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내부 데이터를 이용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처럼 패키지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파일 리드, 우리 배웠던 파일 리드 그쪽에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어만 들어주고 나머지는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코드를 이용해서. 그래서 내가 뭘 하냐면요. 이 속성 정보에서 str을 딱 했더니 어떻게 돼요? 6개의 변수가 있고 그 중에 102개의 관측치가 있네요. OBS는 Observation의 약자잖아요. 그리고 이건 데이터 프레임으로 돼 있구나. 이제 정보를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달러 표시가 있으면 어떠한 데이터의 속성 정보로 가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education이랑 여기 쭉 내려가시면 census까지는 넘버 아니면 인티저, 정수값으로 되어 있다는 숫자 정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정형 데이터라고 하죠. 타입은 팩터로 되어 있네요. 팩터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 가지의 레벨, 단계가 있네요. 그게 BC, Proof, WC로 되어 있고 그걸 1, 2, 2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데이터를 알았어요. 이 데이터 구조를 알았으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 하면 안 되겠구나. 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 아니면 이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레벨이 3개니까 1, 2, 3 이런 식으로 정형화를 시켜가지고 그쵸? 바꿔줘가지고 정형화를 시켜서 수치로 나타내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new data라는 변수를 한번 만들 겁니다. 프레스티지에서 어떤 그 파일에서 우리가 각각의 원소를 적용할 때 대괄호를 썼죠. 요 뜻은 뭐예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고 컴마가 있어요. 행은 다 가져와. 즉 레코드죠. 여기가 이 처음에 헤드값에서 보신 거 보면 여기에 education, income, women, prestige 이런 건 다 속성 정보. 즉 거기에 각각의 속성을 나타내지만 행 이걸 레코드라고 그러죠. Government Administrators, 즉 정부의 관료죠. 행정 관료들 정보가 우리 이름, 제처럼 윌양, 김말수, 이런 것들 그 사람의 각각의 성소 정보가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에 그 행은 다 쓰겠다 이거야. 즉 내가 관측한 각각의 개체들에 대해서는 내가 다 쓸 거야. 대신 속성은 내가 보시면 C 꼭 해주셔야 됩니다. 1이니까 education부터겠죠. 1부터 4까지 프레스티지까지 정보를 내가 가져올 거야. 그것만 우리가 추출해서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라는 new 데이터라는 변수에다 집어넣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기식을 위해서 이게 전처리라고 하죠.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new 데이터의 헤드값을 뽑아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했어요? 보시다시피 4가지 education부터 prestige까지만 속성 정보가 나오고 각각의 행은 다 있죠. 왜? 여기 보시면 new 데이터는 4개의 variables, 4개의 변수가 있고 100이 아까 똑같잖아요. observation은 100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 클릭하시면 new 데이터를 쭉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볼 수도 있으세요. 여기 클릭하시면 자 다시 우리 편집기인 RStudi오의 멀티플 리그레이션 스크립트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뭐 하냐 3점도를 구해서 변수 간 관계를 확인해야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회계식을 만들려면 3점도를 보고 우리가 선형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추정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3점도를 통해서 변수 간 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매트리스 스캐터 플롯이라고 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상관관계가 어떻게 각 변수마다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이걸 해주는 이유는 하나하나 다 우리가 회계식을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전체 큰 그림을 보고 각각의 상관이 있네. 그러면 이것들이 인과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이 로지컬 띵킹을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럼 플롯이라는 우리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는 new 데이터, 내가 만든 new 데이터 추출한 값이고 PCH는 포인트 캐릭터라고 해서 기억나시죠? 우리 점의 이제 크기죠. 그리고 컬러는 눈에 띄게 블루로 할 거고요. 그리고 메인은 이름이죠. 매트릭스 스캐터 플롯이라고 이름을 적어줘. 그래가지고 플롯 그려줘. 3점도를 그려줘요. 자, 옆에 보시면
다양한 그쵸? 그림이 나와요. 자, 각각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고 실제 이게 객관식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 10월 달에 시험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보시면 매트릭스 캐터플라이셔 메인 하입 쭉 보면 네 가지 변수가 쭉 나옵니다. 우리가 추출했던 네 가지 education, income, woman, prestige 이걸 이제 어떻게 아주 직관적이에요. 보시면 요 education하고 income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약간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좀 퍼진 정도가 좀 크죠. 그 다음에 읽으실 때 woman하고 income하고 관계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약간 반비례 관계로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prestige하고 그 다음에 income하고 관계를 한번 보시면 이거 약간 증가하는 것처럼 그래프가 보여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고 난 다음에 이거 갖고 이 세 개가 약간 연관성이 있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모델, 회기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분석을 할 때는요,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 보고 그 중에 가장 설명력이 높은 모델을 우리가 택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서 그 과정이 깁니다. LM이라는 함수가 바로 우리 회기식을 도출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 선형핵이냐, 다중 선형핵이냐, 그렇죠? 상관없이 LM 함수를 쓰면 됩니다. 단수는 그냥 변수가 하나인 것 뿐이고요. 우리가 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다중핵이는 변수가,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LM 함수 안에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인컴이에요. 인컴을 종속변수로 놓겠습니다. 즉, 결과가 우리의 수입, 그렇죠? 수입이 얼마나 많은가, 교육 수준에 따라 많은가, 아니면 뭐, 프레스티지가 약간, 원래는 특권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간 특권층이냐, 그렇죠? 여기서는 뭐, 교수님이냐, 그렇죠? 연봉 수준이 그러니까 얼마나 높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이냐,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어떤 거는 정비례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건 반비례한 것처럼 우리가 매트릭스 스캐터 플러스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독립변수는 이렇게 세 가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컴마하고 데이터는 U 데이터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요? 모델 1이라는 우리 모형을 만든 거예요. 추정 모델을. 그랬더니 4개의 변수가 있고 옵저베이션은 102 OBS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쵸? 그걸 뉴 데이터가 된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걸 이제 썸머리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모델 1을 집어넣어서 썸머리, 즉 요약 정보를 하면 이거면 다 되거든요. 정보가 어떻게 나왔어요? 자, 썸머리 모델 1 모드 1을 쳤더니 요구사항은 아까 동일하죠. 포뮬라는 인컴이 종속변수고 education 플러스 prestige 플러스 women이죠. 이 세 개가 독립변수예요. 그리고 데이터, 뉴 데이터를 넣었다. 그랬더니 결과가 residuals가 먼저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야? 빅 5라고 통계에서 한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min max 값. min, 즉 최소값은 마이너스 7,715 정도 되고 max는 14,391. 이게 뭐예요? 인컴 수준이죠. 많이 차이 나네요. 어떤 분은 14,000이고 어떤 분은 마이너스 7,700까지? 이거 어떻게 살지? 그렇죠? 그리고 1쿼터일하고 3쿼터일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래요? 박스 플롯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거죠. 이상치를 제거하고 전체 데이터의 50%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즉 설명력이 굉장히 높은 범위겠죠. 그래서 1, 4분면에서 3, 4분면까지 그리고 3, 4분면에서 1, 4분면 뺀 값이 IQR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1쿼타일 마이너스 929고요. 3쿼타일은 689입니다. 여기도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같은 50% 안에서도요. 그래서 메디안 값, 즉 중앙값을 댔더니 마이너스 23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떠한 독립변수를 했는데 인컴, 수입은 지금 중앙값이 마이너스 231이니까 굉장히 소득적으로도 문제가 있네요. 그쵸? 적자가 누군가는 보여. 그러면 이 변수 중에 하나가 반비례하는, 즉 인컴, 수입을 내가 뭐 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특권층이 아니냐, 직업에 반해서든 아니면 여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력을 주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영향관계를 말해주는 코이피션트 밑에 정보이죠. 자, estimate를 갖고 우리가 어떤가요? 회계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인터셉트가 상수값이잖아요. 근데 상수값이 별표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일단 상수값은 고정적으로 어떤 회계식을 만들 때 이게 막말로 선형을 그을 때 0을 지나지 않는 한은 상수값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y축 절편을 지나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하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두 가지죠. 회기 개수 값입니다. 왜? 한 단위가 변할 때마다 그 변수에 의해서 변하는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별이 3개나 떴어요. 그러면 0.0000 그거거든요. 99.9%, 그렇죠? 99.999%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여기 t-밸류도 나왔지만 PR, 그렇죠? t값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운 p-밸류입니다. p-밸류가 0.05보다 적으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보통 설명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p-밸류에 대해서 정의를 해드리면 p-밸류는 우리가 정규 분포를 그렸을 때 우리가 귀무가설, 즉 우리가 기각하려고 하는 요 U, 그쵸? 거기에 평균값이 어느 모집단에 이 지금 귀무가설은 맞다라는 전제하에 반드시 틀린 기각될 수밖에 없는 사이즈 95%면 기억나시죠? 아니면 95%면 1.96 마이너스 1.96 그쵸? 그 값 갖고 있잖아요. 그 유의 항목은 저 멀리 무조건 기각될 수밖에 없는 그 확률 값을 우리가 p-value라고 하는데 지금 그게 99.99% 틀리다.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기각력에 지금 속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p-value잖아요. 그거보다 작으니까 무조건 틀린 거죠. 자, 그러니까 유효한 겁니다. 그게 그러면 회계식을 한번 써보면 그쵸? 여기 프레스티지하고 위민 쓰고요. 그런 다음에 상수값 마이너스 253.850을 하면 그것이 바로 인컴 Y 값이다.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계식을 우리가 도출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주요 변수를 추출하고 싶어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더 라이브러리를 불러야 되는데요. 대문자입니다. math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보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해주냐면요. step AIC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해 줍니다. 이 함수의 특징은요. 주요 변수를 추출해 주는 그러니까 일단은 주요 변수를 추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형인 타임만 빼고 나머지 프레스티지라는 데서 이번에는 아까 4가지만 이제 회계식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5가지 즉 이거 전에 한번 프레스티지를 한번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값이 나오죠. 지금 한번 봤어요. 이걸 헤드값을 취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차라리 new data 2로 집어넣고 new data의 헤드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죠. 보면 new data 2는 똑같이 102의 observation 즉 행은 그대로인데 변수가 하나 더 늘었어요. 여기까지 뭐냐? 결국은 숫자로 되어 있는 정형 데이터는 다 읽겠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회계 분석을 할 때요. 그 데이터가 다 정형 데이터여야 됩니다. 즉 X값에 있는 것도 그쵸? Y값이 정형 데이터여야 되는 거예요. 결과 종속 변수가 수치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수치화 되어 있는 5개의 변수 센서스까지 해놨어요. 그래서 5가지 LM 함수를 모형이 바뀌겠죠. 인컴, 수입이 어떠냐 그러고 5가지 변수를 이번에는 써줍니다. 그쵸? education 4가지 변수가 독립 변수가 되죠. 인컴이니까 그쵸? 인컴을 변수로 놨으니까 education, women, prestige, census 그쵸? 4개 아까 3개였죠? 4개로 늘어난 걸 보고요. 데이터는 new data 2 그쵸? 그걸로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두 번째 거를 한번 보니까 자 이제 콜하고 나왔어요. 그 LM에 대한 콜은 말고 이제 결국 모델 2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일단 모델 2는 이렇게 나왔고 요 모델 2를 한번 서머리를 해보겠습니다. 2 그렇죠? 한번 해보면 자 여기도 보니까 동일하죠? 여성이고 프레스티지만 유효하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estimate 값이 좀 다르게 나왔죠. 자, 근데 요거 전에
이제는 스텝 AIC 우리가 지금 이거 회기식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거에 대한 변수 선택하고 회기식으로 다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델 2에 그거를 집어넣고 스텝 AIC를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변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델 세부를 그냥 선택된 것만 보겠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요 보면은 선택된 걸 보여줘요. 자,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스타트는 AIC가 1607.93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뜻이고요. 요거 AIC가 높은 것으로 보시면 돼요. 쭉 보겠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보면 변수를 다 집어넣을 때 여기 보시면 인컴이 종속 변수인데 네 가지를 다 넣었을 때 AIC 값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떤 게 중요하냐? 그런 다음에 요거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이 중에서 이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AIC가 160793인데 AIC가 1606.03은 떨어졌죠? 여기 보시면 스텝 2를 했더니 이제는 센서스는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성만 두 개, 우리 프레스티지하고 유용한 프레스티지하고 위면만 봤어요. 그리고 AIC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1604 AIC가 적은 거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 요걸 통해서 모두 3으로 결과값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결국은 AIC가 가장 적은 값이 우리가 최적의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드 3, 그렇죠? 여기서 뽑은 두 가지 프레스티지하고 위맨만 또 우리 통계적으로도 유효하고 또 이 부분이 중요 변수인데 그 중에 어디가 영향을 있냐? 프레스티지하고 위민이 영향이 있구나. 요 두 개만 갖고 뽑아라. 회계 모델을 돌려라.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 유효하게 나왔고, 그러니까 변수가 많은데 의미하지 않은 거를 하게 되면 설명력의 모델이 더 낮아질 수가 있어요. 변수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죠. 유의한 모델만 갖고 지금 해봤더니 이렇게 지금 회계식이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자, 상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보면 new data 2로 우리가 5개, 원래 있던 5개의 변수, 정형 데이터로 되는 변수를 다 썼고 그게 인컴에 영향을 미치는 걸 봤는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내용이 어떻게 해요? 스텝 AIC를 쓰면서 최적의 모델을 구해줬죠. 주요 변수는 프레스티지하고 우메니아. 그래서 데이터는 new data 2를 썼지만 그 중에 두 개만 변수를 뽑아서 종속 변수인 인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더니 미인 값은 마이너스 7620이고 맥스 값은 14180이야. 그리고 3쿼터하고 1쿼터일의 값이 나오고 중앙값은 마이너스 240이야.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p-밸류 우리가 중요하죠. p-밸류 0.05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0. 그쵸? 여기 보시면 프레스티지랑 여성 보시면 다 별이 3개 나왔다는 건 유의하다. 유의성이 99.999% 유의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즉 어떤 계급, 즉 직업군과 그 다음에 어떤 위민, 여성일수록 했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48, 한 단위가 변할 때마다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성일수록 마이너스 한 단위당 변할 때 마이너스 48배만큼 그러니까 뭐예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인컴을 받을 때. 그리고 프레스티지는 엄청 그쵸. 한마디로 이거 딱 사회 문제가 되겠죠. 굉장한 발견입니다. 즉 이 사람의 직업이나 아니면 계급이나 특권층, 그쵸? 이때 한 단위 별때 165배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검증이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두 개고요. 그쵸? p-밸류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쵸? F 분포의 값은, F 분포는 87.98이 나왔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실습 내용이었습니다.